공연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았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드는 과정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보시면서 뭐 이렇게 그 공연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같이 선생님하고 주리 선생님하고 같이 해왔었는데요. 그 드라마터그로서 이 작품에 참여하시면서 관객들한테 좀 들려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는 무대에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3면의 관객이 있는데 와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 어디를 봐야 될지. 그래가지고 배우들이 얼마나 이 무대에서 어렵게 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런 공연인데요. 이것은 그 2010년도 2008년도에 소설이 일본에서 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그 2001년도 9월에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7일 날 보복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작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에서 저렇게 보복을 하는구나.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기의 무력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애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2011년도에 동일본 내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게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몸에서 다 평소에는 죽음이라는 걸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그 일본 사람들 전체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는 엔딩 붐이라고 그래서요.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서 노트, 메모를 한다라든가 그런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 소설이라든가 영화, 연극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애도하는 사람이 2012년에 파르코 극장에서 제작을 해서 공연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작년에 이제 두산아트센터 인문극장에서 하는 테마로 제안을 받고 그 소설을 먼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희곡 각색본을 일본에서 했던 공연본이죠. 그걸 좀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좀 보게 됐고요. 그 작품이 되게 이렇게 보편성을 갖고 있는 듯하면서 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일본스럽다 그럴까요?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수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또 그렇게 또 특수성을 가지고 또 들여다보면 또 결국에는 이제 삶과 죽음에 관한 가장 또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보편적인 요소와 특수한 요소가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야지 결국 우리는 이제 한국 연극이죠. 한국에서 한국 관객들 만나는 공연이 되는데 그 경계를 발견해 나가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객 여러분들하고 공연 보신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애도하는 분위기라서 되게 숙연한데요. 뭐 이렇게 뭐든지 얘기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네. 연도에 두고 만드실 때 혹시 추가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네. 방금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예,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예, 일단은 각색본에 이렇게 마네킹의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건 아예 없습니다. 마네킹이랑 오브제 자체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여기 돌아가신 나츠코 할머니를 그 유키오가 시즈토와 함께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좀 이렇게 염을 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 자체도 없습니다. 각색본에 아예 없고요. 물론 이제 원작에는 다 있는데 이건 이제 마네킹이나 어떤 오브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각색본에는 대본에는 없던 부분인데 그건 제가 이제 만든 부분이고요. 있었던 장면 하나가 각색본에 원래 일본에서 오모리 선생님의 각색본에 있었던 내용은 유키오라는 인물이 사쿠야를 이제 떠나보내게 되고요. 떠나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죽어서 또 시즈토라는 그 인물의 가슴에 새겨지고 싶다, 애도를 받고 싶다라는 이유로 그 여성이 또 이렇게 자살을 또 선택하는 씬이 또 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 느낌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대상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독립하거나 자립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좀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살을 굳이 지금 그 어떤 험난한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폭력 속에서 살아왔는데 좀 자기가 이제 타인의 존재를 그 세신을 닦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타인하고 교감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영혼으로서의 사쿠야를 보내고 그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몸으로서 그 할머니를 시신 닦는 행위를 통해서 유키오가 다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서 자살하는 씬을 뺐습니다. 소설에는 있고요. 살아서도 기억할 수 있겠죠라는 대사가 그 자살 씬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살 씬에서 또 이렇게 좀 조금 살짝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던 게 또 자살하려고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또 시즈토가 멀리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그날 밤을 또 같이 보냅니다. 또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시신을 닦는 쪽으로 그래서 시신 닦는 장면을 추가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내내 고민하다가 연습의 후반부에 제가 좀 우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살 씬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멜로드라마의 하이라이트로 자살해서 그 여인을 이렇게 구출하면서 이렇게 포옹하고 같이 잠이 들고 이렇게 아침에 같이 깨고 이런 씬이 있는데 일단 좀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씬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고 차라리 이제 이 씬을 들어가는 게 좀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맞닥뜨리는 그 순간을 조금 이렇게 경험해봤으면 해서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 장면을 대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잘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일단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특히 좋게 봤던 부분은 시즈토라는 캐릭터 그 자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여행을 하면서 당신은 왜 일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되게 자주 마주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사실 말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사 중에 내 등에 칼이 꽂힌 것처럼 이 일이 옳은 건지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계속 책임감을 가지면서 하지만 하고 있다. 왜냐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즈토에 라는 캐릭터가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왜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마주했을 때 조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 기자 캐릭터에 대한 건데, 이 캐릭터가 저는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모든 캐릭터들이 어떤 내적인 성장이나 변화를 겪었다고 보는데, 저는 기자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조금 정리가 안 돼서 그 캐릭터가 이제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그 두 존재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변화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좀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 소설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것이 그 자기 내뿐만 아니라 그 세대 앞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상처를 받은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키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하고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상처를 계속 안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 매춘을 하고요, 그 여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내면의 자기가 상처받았던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소설을 읽었으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약간 연극만으로는 마키노의 캐릭터가 잘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출님이 마키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자잘한 장면을 집어넣기도 하고 조금 관객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키노에 대해서는 그 희곡 안에서는 설명 부족인 부분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소설이 한 700여 페이지 정도 되고요. 일본 공연이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2시간을 넘기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어떤 압박감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용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그 첫 씬에서부터 그 마키노라는 인물 들어와줄 때 한국 관객들은 대부분이 싫어하세요. 그 사람이 내뱉는 그 정서가 가장 이게 우리가 흔히 요새 이렇게 한남이라고 하는 그 정형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싸늘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시즈토랑 대비가 되는데,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죽음을 이렇게 3.6 기사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보다는 죽음 자체의 선정성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죠. 그 어떤 죽음을 기사거리화 시켜서. 그래서 그런 태도로 본인이 가지고서 있었는데, 시즈토를 만나서 시즈토는 이제 이 사람이 살아있던 존재로서 죽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있던 존재로서. 그리고 이제 진실에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시즈토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러세요, 그런가 보네요, 고생하십니다 이러고 나서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서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러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너가 그러면서 그 집까지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서 물어봤더니만, 그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무책임하신 거 아니냐고, 그게 자기 부모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키노의 부모님한테. 그래서 시즈토의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당신이 본 거가 되게 중요하다, 당신이 느낀 것이. 그래서 마키노는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 집에서 아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에서 자기가 어머니와 이렇게, 어머니도 또 이렇게 처음에는 거의 불한당에 가까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눈을 잃고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고, 그래서 시즈토하고 대비되고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마키노가 시즈토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굉장히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기도 하지만은 되게 또 불편해지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저 사람 너무 좀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편하다 자꾸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세월호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추모를 하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추모를 하지, 그리고 어떤 공개화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을 찾아가서 개인에게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게 시스터 같은 경우는 그 경계를 자꾸 이렇게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소설 속에서도 유가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는 유가족이 오히려 이제 진실 얘기를 하고 있고 집에 데려가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즈토의 행위에 대한 일반인들 혹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의 질문들, 그런 시각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리고 마키노가 이렇게 그 여기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막 행사하면서 약간 시즈토에게 빙의된 듯이 시즈토가 했던 말들을 막 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감사받을 일을 하라고. 그 사람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는 시즈토가 뱉었던 말들이 자기한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본인이 그러고 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반대의 어떤 충동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즈토라는 인물을 보는 관점, 그리고 소설의 이제 각 그 챕터들이 그 시즈토라는 인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요. 시즈토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코 어머니의 시선으로 시즈토를 보고, 유키오의 시선으로 시즈토를 보고, 마키노의 시선으로 시즈토를 보고, 그래서 시즈토라는 사람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 내면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리가 시즈토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각색본에서도 그렇고 마키노의 시선으로, 한남의 시선으로, 불편한 동의할 수 없는 시선으로 보고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잘 섞여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떤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사실은 마키노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키노를 맡은 배우는 되게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혼자 연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뜬금없이 이렇게 1인극을 자꾸 하게 되어 있고, 마네킹을 껴안고 굴르기도 하고 나중에 눈도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관객들은 또 싫어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게 되고, 매일매일 제가 뭐 허리도 좀 안 좋고 이래서 요새 참 이렇게 매번 분장실에 가서 참 미안하다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우선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네킹이 그 할머니 의미하기 전에도 무대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또 그전에는 객석에 함께 앉아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뭐 지금 죽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자분 아버지의 애인이 그게 일본어로 중간중간에 대사가 처리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처리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네킹을 이제 객석에 처음에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 극장의 구조를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관객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구조거든요. 너무 가깝고 상대방을 봐야 돼서, 이렇게 보통은 극장에 가면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서 자고 싶을 때 편하게 자고 이렇게 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색하게 서로를 마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좀 불편함이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람의 숲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죽었던 자리이고 그 사람이 사라져가고, 근데 나랑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옆집에서 누가 죽어가든지 그걸 다 어떻게 내가 신경 써서 살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의 숲속에서 우리는 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되게 서로 마주 봤을 때 되게 불편하게 살고 있다. 지하철 안에 서로 마주 봐야 되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배우들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볼라치면 돌아서고 볼라치면 딴 데로 가고 자꾸 이렇게 누군가는 등을 돌리고 있고 우리가 다 마주하지를 못하는 거죠. 정면으로. 예. 그래서 보는 내내 불편하고 또 이야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까지 되게 불편하게 하죠. 마네킹까지. 쟤는 뭐길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객석에 앉혀놓은 거는 이제 관객 중에 한 명이고 우리들이다. 예. 이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뜨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비상식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행사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키노가 처음에 여기 앉아있던 마네킹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하사지마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여성을 불러서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 어떤 마키노의 심리적인 그림자처럼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관련돼도 사쿠야가 이제 빙이 되고 어깨 위에 있던 그 6.25의 어깨 위에 있던 그 사쿠야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쿠야로 돼서 누워 있기도 하고 할머니가 됐다가 나중에는 준코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 세상을 떠날 때 저기 옆에 앉으면은 같이 이렇게 죽은 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벗기면 다시 이제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을 그냥 저 마네킹을 빌려가지고 이 좁은 무대에서 뭐라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네킹을 구해서 칠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브제를 한번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효과적으로 의미가 이렇게 뭐가 하나 다라고 딱 말하기 그런데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삶 자체. 예. 그리고 마네킹이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 연습할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큰 마네킹이 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닮아 있으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도 이 배우들도 이거를 내가 연기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끌어갈 수 있을까. 연습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마네킹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근데 이제 그 시신을 닦는 장면을 만들었을 때는 이 마네킹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좀 굳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일본어 사용하시는 예. 이게 이제 한국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작품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무대도 보면 이렇게 일본의 어떤 주택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이겠다, 뭐 이렇게 죽겠다, 사쿠야 같은 사람을 왜 사랑했을까 막 연출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왜 좋아하지? 배우한테도 물어보면 너는 왜 좋아할 것 같아? 뭐 그 사람의 같은 사랑의 방식이겠지. 근데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인권이나 어떤 폭력이나 그런 문제 또 다 포함을 해서 왜 인간이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지? 사람 사이에 왜 저런 관계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런 것들을 문득 느꼈을 때 거리감이 확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어가 들리고 그 일본 문장이 들리는 게 이 작품 속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순간순간의 약간의 거리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빠져서 보게 되긴 하지만 문화적인 이질감이 조금은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이 일본어로 들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소리의 힘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너무 이질적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좀 깬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참고로 고백하자면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아마
아실걸요? 아실까요? 모르시 그- 아시겠죠. 그 마키노 김승환 배우님이 와서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전화로 들려오는 그 아버지의 애인의 목소리는 저희 이시카와 줄 선생님이 연기를 해주신 겁니다. 방송으로 거기 우리가 녹음하러 가가지고. 네, 예, 예. 저는 굳이 일본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어로 들리는 게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음악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일본의 전통 음악 같은 느낌과 또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조금 깔리는 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연습 중에 일본 분이 한 분 보러 오셨었어요. 그때 오히려 이 작품 안에 일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이 공연을 하면 이렇게 일본적인 요소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걸 봤는데 역시나 좀 굉장히 일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인인 저로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일본적인 엽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살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그 제가 일단 이렇게 좋은 공연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제가 진짜 보면서 좀 좋았던 게 그 영화나 소설에서는 시주토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유키오가 옆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으로 연출해 주시는 장면, 그게 염을 하는 장면에서 되게 극대화돼서 나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시주토는 죽은 뒤에 가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의 현장을 유키오가 그 자리에서 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주토의 모습을 극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랑 이 극 자체가 이타주의라는 테마로 나오는 건데 일단 그 극에서도 그렇고 영화나 소설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타주의라는 게 아까 그 주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던가 사람이 죽는 환경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죽게 되는 큰 사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극이나 연극이나 물론 그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타적인 부분 그런 게 드러나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는다거나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키오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유키오가 정서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뭐 신체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거나 그런 캐릭터가 어쩌면은 마네킹을 통해서 약간 전해졌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마키노 캐릭터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유고를 수습하러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소품으로 남아있는데 그 유고를 그 마키노가 과연 잘 수습을 했을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한 용서를 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랬다고 뭐 변화가 없이 그냥 뭐 시주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감상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키노는 실제로 이제 그 유고를 하고 그 수습해서 가지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린치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유키오가 여기서 쓰러지고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업고 이렇게 황급하게 이렇게 멀리 갈 것처럼 하면서 여기 딱 바로 눕혀놓고 나갑니다. 그럴 때 혼자 나와서 이렇게 혼자서 또 이렇게 외로운 연기를 막 뒹굴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했어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걸 들고 있다가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죽음 앞에 아버지 죽음 앞에 내가 가서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러브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 때는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 러브호텔에서 저지른 폭력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이렇게 시간 순서로 따지면은 본인이 저지른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자세로 바뀌거든요. 이 사람이 눈을 잃게 되면서 그 순간에 눈을 잃게 되면서 여기 들어와서 시즈토 어머니한테도 갑자기 사과를 하죠. 제가 그때 도망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반성하게 되는 코드로 바뀌게 되는 게 저는 아버지의 죽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죽음을 느끼고 났는데 또 공교롭게 나도 죽을 뻔하고 그래서 죽음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 근데 아쉽게도 그때 이렇게 오이디푸스처럼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을 때 제대로 이렇게 삶을 좀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눈을 잃게 하니까 오히려 삶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작품 속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공교롭게도 제가 몇 년 전 2014년에 부산 인문극장에서 불신시대였나요? 불신시대라는 테마로 배수의 고도라고 하는 일본 작품을 이렇게 또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이제 동일본 지진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때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무렵에 저희도 세월호 사건이 바로 이렇게 벌어져서 처음에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냥 저쪽에 이웃 나라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저희 얘기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 작품이 담고 있는 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재생 다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작품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고 있으면 20년이 지나도 일본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고 훨씬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개인적인 애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쉽게 방법을 찾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시즈토를 제가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집단적인 애도라든지 공동체의 책임 이런 것들 쪽으로는 우리는 풀어가는데 왜 이런 사람이 고통받아야 되고 가해자와 어떤 방관자와 이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거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전무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모든 게 사건 중심, 어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건과 처벌에 대한 어떤 방식을 일단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그 피해자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조금 또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목숨을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지진이라든가 그런 재해도 있지만 어쩌면 일본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가정 안에서 그냥 말 없이 진행되는 죽음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독사 같은 건데요. 사실은 고독사라는 게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게 됐지만 한 몇 년 전에 제가 고독사라는 말을 일본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했더니 한국 분들은 몰랐어요. 고독사가 뭐냐고. 근데 일본에서는 벌써 70년대, 8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은 1년에 3만 명 이상이 고독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고요. 그 유가족을 찾잖아요. 그 시신을 받을 사람을, 유골을 받는 사람을 찾는데 못 찾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찾더라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인연을 끊어서. 그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무용고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방법을, 물론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이런 시주도 같은 애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정말 철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고독사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그 학대, 요즘에도, 예, 최근에도 학대로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 학대로 죽는다고 하면은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이 아이는 과연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시즈토처럼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걸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좀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요즘에 굉장히 고독사라든가 학대라든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사회적인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안에.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저도 공연을 보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애도하는 사람이 과연 이타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극을 보기 전에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애도하는 것이 이타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조금 해답을 찾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연출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네, 애도하는 동작에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애도하는 동작은 소설에서 제가 읽었기로는 대사로 쓸까 하다가 또 시간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새의 죽음인가요? 그 새가 날아가는, 새가 어렸을 때 새가 죽은 걸 봤는데 그 새를 위에 있는 하늘에서 날았던 새에 대한 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땅은 아마 이 땅의 온도 같은 거죠. 맞나요? 다행입니다. 땅의 온도와 새의 날아다니는 그 모습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이제 동은 배우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팔다리 다 길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와 땅,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둘 다 가슴에 간직하는 그런 동작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문극장을 하면 연극 작품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강연도 있고, 참고로 내일이 강연 마지막이라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타주의자라는 테마에, 그리고 전시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실 때가 혹시 시간 나가시면은 7시까지 갤러리에서 이타주의자라는 거를 관심 가지고서 이렇게 전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연극이지만 연극을 어떤 인문학적인 태도로 읽는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만드는 입장에서 또 그걸 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또 연극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타성과 이타주의적 태도와 이기주의적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작품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쿠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유키오를 막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던 게, 자기가 버림받았던 그 기억들이 있어서 끝내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으로 못 넘어가고
내가 나를 아껴야지 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줄 수가 있는데 사랑을 주고는 싶은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죽여달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저는 우선적으로 어떤 이기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독립이 되어야지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만 그래서 6개월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뀐 것 같고 시즈토도 사실은 죽음의 감각만 있지 삶의 감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라는 동행하고 있는 사람 만나서 같이 뭔가를 도모하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워보기도 하고 막 미워해보기도 하고 다치니까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삶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즈토 6개월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시즈토도 엄청난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맨날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에도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의 어떤 개입을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이기적인 어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인데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킨 경험을 한 거죠. 맨날 죽어있는 사람을 애도하는 그것이 다였는데 이제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 걸 느끼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인문극장에서 강연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인간이 이제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뇌 구조 속에서는 가장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타적인 뇌, 이기적인 마음이 들수록 이타적인 거 속성이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타적인 말을 하면 뭔가 이제 성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를 희생해야지만 이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나를 희생해서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이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또 다른 나에 대한 억압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우라가 그 되게 억압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 이상한 죄의식 같은 것이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좀 깨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아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이 작품에서는 살아간다는 거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거 안다면은 이타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기적인 태도와 이타적인 태도가 같이 가는 것,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삶과 죽음에 항상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배척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양립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는 이제 그 정도의 고민을 조금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강연이 또 있으니까요. 내일 7시 반에 강연을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문. 그러면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비하인드적인 것도 궁금해서요. 저도 이제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서 배우들에게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대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잖아요. 사면이라서 이제 관객들한테 시선을 다 주기가 배우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연출님께서는 그런 시선을 주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유키오도 보면 이제 빙이 될 때나 아니면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손을 특이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출님께서 주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배우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사면 무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배우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두산 아트센터 극장에서 공연을 한두 번 정도 다 해본 배우들이고, 그리고 이제 작품의 컨셉이 우리가 왠지 이제 사람의 숲에 군중 속에서 어떤 소외감이나 어떤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조금 했었고, 지금 사실 이제 무대 안에 객석에 들어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그러니까 관객들도 이 공연에 거의 참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서 피로감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쉴 수가 없어서 바로 앞에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도 당연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대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들한테 먼저 이제 원래는 양면 무대로만 하자, 사면은 더 많은 것 같고, 그냥 원래 프로시니엄으로 그냥 단면으로 갔을 때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는 이제 단면 무대로 프로시니엄 극장에서 공연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배우들한테는 동의를 구해서 사면으로 일단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해보면은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가만히 서서 말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말하면 한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사소하게라도 움직이면서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체를 사용하기에는 또 무대 공간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이 높이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앉아서 하는 생활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배우들도 다담이 앉을 때가 제일 힘들대요. 요 높이 자체가 몸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높이라서. 그래서 이 공간의 구조 안에서 배우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신체를 사용해서 하는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캐스팅을 제가 해서 배우들한테 정말 다 묻어서 이 대본이라든지 해석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많이 하고 끝까지 했지만은 결국에는 캐릭터를 구현하는 거는 배우의 몫인 거고, 또 배우들이 또 책임감 가지고 작품이 또 이렇게 쉽지 않은 만큼 이게 어떻게 관객들한테 잘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이제 고민해서 사실 조금 부상이 있는 배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게 매섭게 각이 서 있고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기 딱 좋은 이 구조라서. 근데 이제 막 뛰어갈 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뛰어가라고 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충동과 이 역할의 몰입도로 야 다칠 것 같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연기는 좋다 하면 더 열심히 이렇게 뛰시게 되죠. 그래서 배우들은 관객을 보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술이 관객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관객 앞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 맞고 이러는데 와서 오늘 또 심하게 뒹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연극이 갖고 있는 이 물질적인 매력이고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하여튼 배우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의 완성도를 배우들이 다 높여놓은 부분이 절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까요? 불편한 연극, 불편한 대화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이 그냥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또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